서주시대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제후국들의 발전입니다. 서주시대 제후국들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서주라는 나라는 왕실하고 제후국들이 같이 복합된 역사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주 왕실이 주도를 했지만은 제후국들이 여러 나라 또 병존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내용에 지금까지 사실 서주시대 강의의 한 7, 80%는 주 왕실 얘기만 계속 한 거잖아요. 왕실 중심으로. 그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을 텐데 사실 서주 왕실의 역사하고 제후국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 짐작하는 학생들 하겠지만은 자료 자체가 왕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후국들을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이제 없는 건데 그렇지만은 서주시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제후국들도. 다행스럽게도 근래 들어서 이제 제후국들 그 유적지들이 꽤 발견이 됐습니다. 문헌 기록은 별로 없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후국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나는 사실 그런 제후국 전문가라고 보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다양하게 다른 걸 많이 하고 있지만은 내가 박사 논문을 쓴 주제가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말고 서주시대 진나라에 대해서 사실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후국들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하기보다는 이 진이라는 서주시대 진이라는 제후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거를 최근 발견된 그들의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조금 이제 설명하고 서주시대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제 진이라는 나라는 이 산서성에 위치했습니다. 이 지도상. 산서성 여긴 건 다 알죠?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갛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진의 수도 중심지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 지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1970년대 후반 이래로 북경대학 고고학과가 이 진나라 지역, 즉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 지금 여기 후마시라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춘추시대에 배울 때도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 인근이 이제 진이 발전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경대학 고고학과가 이 지역을 학생들 고고학 실습지로 지정을 하고 계속 발굴을 했어요. 이 지역을 한 70년대 후반부터. 그러다가 1992년부터 이 지역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유적을 발견합니다.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유적을 발견하는데 여기 지금 내가 그래서 이제 서주 진국 유적 이 동그라미 천원 여기 이제 한문으로 읽으면 천마 곡촌 묘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지명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진나라 제후국 유적이 상당히 진나라의 그러니까 도심이 사실 도시 중심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그 발굴 중에서 지금 이 산서성이라는 지역은 일단 지형부터 보면은 여기 이게 황하입니다.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또 분하라는 큰 강이 있어요. 산서성을 가로지르는. 그래서 이제 이 분하 인근에 많은 정치체들이 존재했어요. 상나라 이래로. 그리고 진도 이제 상나라 이래로 이 지역도 중요한 지역이었겠죠. 근데 주나라가 이제 상나라를 물리치고 나서 진나라 제후를 이 지역에 이제 분봉한 거죠. 그래서 진이 여기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 유적지가 꽤 발견이 됐고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진나라 제후 묘지입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이 묘지는 다른 묘도 많이 발견됐습니다만은 통치자 묘니까 이게 훨씬 이제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북경대학에서 6차례 북경대학하고 산서성 고고연구소 산서성에서 제일 큰 고고연구기관인 합작을 해서 연합해서 이제 발굴 계속해서 했는데 너무 흥미로운 게 발굴하는 와중에 이 묘지가 계속 도굴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여름에 보통 발굴하거든요. 1년 내내 발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굴하고 나면 휴지기가 있어요. 휴지기 동안에 막 도굴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북경대학 팀은 1995년에 발굴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이 유적지 이제 우리 발굴 끝냈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황당한 거는 2000년대, 2000년, 2001년 이 무렵에 묘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들이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묘가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발굴하고 이 묘를 이제 발굴을 이제 자기들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도굴범들이 잡혀서 이렇게 취조를 해보니까 여기에 묘가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해요. 도굴범이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도굴꾼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북경대학 팀에서 부랴부랴 발굴을 해서 2001년에 이걸 발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굴을 끝내는데 사실 이 묘가 아주 중요한 묘죠. 왜 그러냐면은 이 묘가 이 묘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묘입니다. 그걸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견을 하고 보니까 총 전체의 이게 지금 합장묘가 2개 있잖아요. 그리고 묘도가 하나죠. 이거는 지금 묘로 들어가는 묘도가 하나고 이 마지막 이거 2개는 묘도가 2개예요. 근데 대체로 이제 진나라 제후하고 부인하고 합장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부인이 2명인 거죠. 3개니까. 그리고 총 19기가 발견이 됐는데 진나라 제후가 9명, 진나라 통치자가 9명, 부인이 10명. 근데 이미 이 총 묘 중에 8개, 19개 중에 8개는 많이 도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도굴된 물건들이 뭐 그 청동기나 이런 것들이 뭐 홍콩이나 대만, 일본, 뭐 미국 이런 데 막 떠도는 거죠. 다. 홍콩을 통해서 이제 외국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온 그 유물이 아주 그래도 상당히 그 어느 정도 그 완비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비교적 잘 갖춰진 상태로 발굴이 됐어요. 사실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이 묘지를 가지고 썼습니다. 이 묘지가 주 자료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가 원래 이제 이 묘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발굴이 끝나서 이제 이렇게 다 씌워서 지금 이제 다시 그 밭으로 돌아갔죠. 원래 모습으로. 근데 이 지하에 이제 이 묘가 있었고 지금은 이 지역에 박물관을 세웠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주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내가 1994년에 박사 논문 쓸 때 그때 이제 중국을 가서 이 발굴 현장을 그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이 지금 이렇게 그 덮어놓은 것 위에 이렇게 덮어놓은 거는 다 묘예요. 이 밑이 묘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이 묘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발굴 현장에 나같이 외국 사람이 그때 3명이나 있었어요. 다 젊은 대학원생들이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그 당시는 그 동경대학, 그 도쿄대학 출신인데 지금은 일본의 그 홋카이도 대학, 북해도 대학 교수로 가 있고 이 친구는 그 당시는 런던에 있는 그 런던 대학을 다녔는데 지금은 저기 미국의 캔사스 대학 교수입니다. 이쪽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그때 33살인가 32살인가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푸릇푸릇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다 북경대학 교수들이에요. 이 지금 우리 아까 사진에 나온 사람들 빼놓고 이분들은 다 저명한 북경대학 교수들입니다. 내가 이제 이 발굴 현장에 한 열흘 정도 그렇게 있다가 그 북경으로 떠날 때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 내가 쓴 책에다가도 사실 이런 사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묘입니다. 그 당시 발굴된 묘. 청동기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관입니다. 이게 관인데 사실 그 관을 그 나무는 다 부식돼 버리잖아요. 유물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게 옥기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굴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그 묘지가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그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이 묘의 순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어느 묘가 제일 빠르고 어느 묘가 제일 늦을 건지,
그걸 이제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출토된 기물의 모양, 형태학이죠. 그러니까 형태라든지 묘의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대체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 묘가 제일 빠르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순서가 여기서 이리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게 중간묘입니다. 이게 중간묘고 이 일이 다시 돌아와요. 이 밑으로. 이 밑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제일 마지막 묘입니다. 왜 이 순서로 만들었는지는 뭐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런 순서로 이제 만들어졌고 여기서 많은 청동기가 나와서 이제 특히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들이 나와서 많은 새로운 내용을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전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볼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발굴된 묘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곽실이라고 불러요. 이런 청동기들이 이렇게 있는. 그리고 이 가운데 사실은 그 관이 있는데 그건 지금은 안 보이는 상태죠. 이걸 조금 드러내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밑에 시신이 있는 거죠. 이 밑에 시신이 있고 시신이 이렇게 다 옥으로 감쌌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 발견이 됐고 여기서 이제 많은 청동기들이 나왔는데 청동기 중에서 이제 조금 내가 특이한 것만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대체로 여기서 나온 청동기들은 다 주나라 중심지 청동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대로 그걸 카피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특이한 것들 이렇게 이 새 모양 청동기라든지 이거는 뭐 돼지인가요? 멧돼지 같은데 이런 그 동물 모양 청동기들. 근데 이런 청동기들이 주나라 중심지에서도 다 있었던 양식입니다, 대체로. 근데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청동기. 이건 옥기인데 북방 양식 옥기예요. 그 이렇게 사슴 뿔이 있고 사슴 모양. 대체로 우리가 이제 춘추시대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겠지만은 북방 지역에서는 이렇게 동물 양식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이제 원래 중심지에도 주나라 그 왕이 이제 살고 있었던 중심지에서도 발견된 청동기인데 이거는 이 밑에 이제 지금 이제 왜 이걸 만들었냐면은 이거는 여기다가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초 같은 거 집어넣어서 불을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데웠던 기물로 봅니다. 온기라고 불러요. 우리 따뜻하다 할 때 온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부러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양식들은 전형적인 서주 중심지 양식입니다. 이 청동기들은. 그리고 이런 명문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명문을 한번 간단한 건 번역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날짜가 나옵니다. 초길 경인일에 진후, 진나라 제후 희복 이름이죠. 그 사람이 그 나에 돌아가신 부친 랄후가 이름이에요. 부친 랄후를 위한 보배로운 청동기 반을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간단한 아주 간단한 청동기 명문의 양식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더 긴 것도 보게 되겠지만은 이거는 보세요. 이것도 날짜 나오고 진우 대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그 준하고 수는 기물이에요. 준이라는 청동기, 수라는 청동기를 만들어서 이거는 사냥에서 사용해서 사냥용이에요. 사냥 가서 사용해서 원습에서 아주 즐거울 것이다. 이거는 원습은 뭐 고유명사 지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초원이나 습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청동기를 만든 거는 완전히 주나라 중심지 양식하고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청동기, 이건 이제 중후기 청동기인데 전형적인 중심지 양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철문이 사라지고 중후기부터 이렇게 단순한 문양이 나타난다는 얘기했죠. 전형적으로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양식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옥 봤잖아요. 시신을 감싼 옥 장식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얼굴 이렇게 감쌌고 몸 전체를 또 이렇게 그 아주 옥 장식으로 이렇게 감싼 그런 이제 양식이 뚜렷하죠. 이건 좀 특이해서 내가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진나라 묘지 지역에서만 내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만 출토된 좀 특이한 양식입니다. 동물 모양인데 이 토끼예요, 토끼. 이게 여러 개 이렇게 쌍으로 발견이 됐어요. 서주 후기 묘에서. 술그릇이에요. 일종의 술그릇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었고 이건 이제 전형적인 서주 후기 청동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세트 청동기 얘기했죠.
세트 청동기가 여기도 나오고, 이것도 이제 중심지에도 나오고, 이거는 진나라 묘지에서 나오는 좀 특이한 그런 건데, 이것도 중심지에서도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이 술병이죠. 술병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진나라 양식 중에 우리가 춘추시대 공부할 때 이제 좀 더 다시 볼 텐데, 좀 특이한 게 이런 겁니다. 일종의 박스형 청동기, 상자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청동기인데,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당시 보석을 담아놓은 함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당시 보석이라는 건 옥기 같은 겁니다. 아까 봤던 그런 다양한 옥기들. 그리고 그 옥기들이 이 시대에 만들어진 옥기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옥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나라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옛날에 만들어진 옥기를 자기들은 보석같이 소중하게 골동품같이 그렇게 이제 여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청동기하고 이 유적지 위에다가 청동기랑 유물들을 다 여기다가 소장하고, 그리고 유물들 그 유적지 모습을 대체로 그대로 복원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진국박물관이라는 박물관입니다. 이게 2014년 정도 개장을 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원래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진나라 묘지, 제후 묘지가 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서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이 박물관은. 그리고 아마 이 사진은 아마 그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 사람이 많잖아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개장날 정도에 찍은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개장하는 날. 무슨 행사하면서 사람들 동원하고 막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중국 박물관을 다니다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현지에 그대로 세운 박물관이 많습니다. 사이트 위에. 발굴된 사이트에. 근데 그 발굴된 유적들은 대체로 도심에 있을까요? 도심에서 비교적 좀 떨어진 데 있습니다. 그런 데서야 발굴이 잘 되잖아요. 그런 데서 잘 찾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박물관을 가기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중국은 지금도 대중교통이 안 좋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물관을 가서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만 가서 볼 때도 있어요. 독채내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중국적인 어떤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관람객보다 여기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많이 졸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냥 앉아서. 이 좋은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활용하지 못하는 제대로 그런 게 좀 상당히 이제 아까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이제 그 묘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으로 봤던 묘들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한 게 이런 모습입니다. 원래 이랬을 거야 하고. 사실 이제 이런 난간 같은 건 없죠, 물론. 근데 이렇게 계단이 있었고 묘도고 이게 아까 이제 우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은 이게 관이고, 그리고 청동기 같은 걸 넣어놓은 또 나무로 만든 곽실이 이겁니다. 관하고 곽이.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관이 있고 곽실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 사이를 돌로 채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진우 묘지 중에서 좀 후기에 나오는 묘로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양식을.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시신을 감싼 관입니다. 관의 모습.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그 복원을 해서 그 해놓은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거마경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묘지 아까 그 순서만 얘기했는데 모든 묘지 그 합장묘 하나마다 거마경이 다 부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그렇죠? 이 사진은 지금 지금 M8 묘 M8에 부속된 거마경입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꼭 묘를 쓸 때 M을 써요? M 얼마. 이거 쉽게 얘기하면 8호 묘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붙인 발굴 번호입니다. 근데 왜 M을 쓰냐면은 우리 그 묘 발음이 묘인데 중국어로 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M을 써서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씁니다. 나도 그러니까 논문 쓸 때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지금 그 거마경은 M8에 부속된 건데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거마경 중에서 제일 큰 거마경입니다. 그 사이즈가 한 변이 한 22m, 한 변이 15m.
묘보다 더 커요, 사실. 이 묘실에 몇 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묘가 보통 이 묘실이 지금 이 통로 빼놓고 묘실만 보면은 한 5 곱하기 7, 5m, 7m, 5m, 6m 이 정도인데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거마갱이. 그리고 여기 지금 마갱, 말만 묻은 마갱하고 차만 묻은 차갱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여기에 그 105필 이상 말이 굉장히 말을 많이 묻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레가 48승이에요. 여기 묻혀진 수레가.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수레가 다 용도가 대체로 달라요. 어떤 거는 의뢰용, 기능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 48승. 그리고 전쟁용, 그리고 운반, 운송용, 그리고 일반 생활용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놔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통치자들, 귀족 계층이 자기들이 타고 다니던 이 차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을지 모를 거예요. 춘추 시대가 되면은 한 나라의 국력을 얘기할 때 이 나라는 전차를 몇 대 가진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는 천승의 나라. 이 승은 그 단위거든요. 그 차를 말하는 탈 것 승자니까 그 단위를 말하는데 어떤 나라는 뭐 1000승의 나라, 700승의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걸 이제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 사인이죠. 이렇게 이제 이건 좀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다 모양이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조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명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PDF 파일 보낸 거 있죠. 예, 근데 몇 명이나 그걸 읽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딴에는 가장 쉽게 쓴 게 그 내용입니다. 그 정도가 지금 제일 쉽게 쓴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떤 그 진나라 제후 묘지에서 나온 청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그 20세기 후반부, 20세기 그 마지막 10년 동안 중국 고고학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발굴로 꼽는 게 바로 이 진후 소편종이라는 청동기입니다. 왜 진후 소편종이라고 부르냐면은 이건 뭐냐면 진후는 진나라 제후죠. 소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 진나라 제후 소가 만든 편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아까 그 거마경이 큰 그 M8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진후 소편종은 발견되는 과정이 아주 극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992년에 이 지금 위에 있는 거 이게 지금 내가 2가지를 갖고 왔잖아요. 사진이 2종류죠. 이거하고는 같은 겁니다. 상해박물관에서 홍콩의 골동품상을 통해서 이걸 사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상해박물관 가면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그 종을 이제 보관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걸어놓고 쳤으니까 이 종은. 그리고 다양하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동기인데 재밌는 거는 상해박물관에서 그 홍콩의 골동품상에서 이거를 헐값에 샀다는 얘기입니다. 1억 5천 정도 우리 돈으로 1억 5천인데 그거는 아주 헐값이고 지금 이거 하나도 1억 5천에 못 사요. 제일 작은 거 하나도. 작은 거 하나도 몇 억, 한 10억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 도굴이 돼서 아까 그 어떤 묘에서 M8에서 도굴이 돼서 이제 홍콩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녹이 많이 끼어 있었어요. 녹이 너무 끼어 있으니까 여기 새겨져 있는 명문을 골동품상은 몰랐어요. 여기 명문이 새겨져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해박물관에 헐값에 그냥 팔아 넘긴 거죠. 그래서 상해박물관에서 이걸 사가지고 이제 그 녹을 다 벗겼어요. 과학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근데 보니까 여기에 명문이 350자 이상, 300자 이상, 355자예요. 정확히 얘기해서 새겨져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명문이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 보통 그 종에 새겨진 명문은 똑같은 명문을 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다 똑같은 명문이 동일한 명문이 짧게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문이 1년 명문이 쫙
여기 명문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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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명문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야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진나라 어떤 서주 후기의 어떤 왕이 진나라 제후를 거느리고 동방을 정복한, 동방을 정벌하러 간 내용입니다. 전쟁 근문이에요. 그 전쟁한 내용, 생생하게 전쟁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이제 상해박물관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고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아까 그 M8이라는 묘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M8에서 이거 2개가 나왔는데 여기도 명문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 2명문이 실제로 이 명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명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것도 이제 그 진우 묘지에서 나왔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아주 그 특이한 그 하여튼 발굴이에요. 하여튼 그 명문이 이제 일치하고 근데 이제 서주 시대부터 이렇게 편종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편종은 보통 한 세트가 8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개를 활용해서 상당히 복잡한 음을 냈겠죠. 처음에는 뭐 종을 하나만 만들었다가 썼고 3개를 만들고 4개를 만들고 하다가 이제 8개가 한 세트가 되는 서주 후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8개 한 세트가 2개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선율을 낼 수 있는 지금 연주에도 그대로 연주가 돼요. 이거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발굴이 됐으니까 이거는 지금 산사성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거는 상해박물관에 있고 상해박물관 여러분들이 혹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 청동기는 아주 중요하게 딱 눈에 띄는데 이렇게 보관을 이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이런 명문입니다. 명문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걸어놓은 모습이죠. 걸개에 걸어서 걸어놓고 이제 이렇게 치면서 음을 냈는데 보통 종에는 명문이 이 부분하고 여기는 지금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이 왼쪽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모양이죠? 이 모양. 그리고 그 또 여기 지금 큰 청동기는 다 이래요. 청동기 사이즈가 다 좀 편종은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큰 게 한 길이가 한 55cm 정도. 작은 건 한 20cm, 20 한 뭐 몇 cm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이제 그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좀 여러분들 그 너무 길어서 조금 복잡할 텐데 내가 설명을 위해서 오늘은 좀 이 수업을 위해서 좀 이렇게 칼라로 좀 구분을 해 왔어요. 이렇게 장문의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355자가 새겨져 있고 내용이 사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주 후기에 여왕 아니면은 선왕 누군지 명확하게 아직 논쟁이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여왕 아니면은 선왕이 진우소하고 함께 동방을 원정한 동쪽을 원정한 그런 기록인데 이거는 근데 진우소의 입장에서 기록한 겁니다. 진우소가 주인공이죠. 명문은. 왕도 이제 물론 같이 등장하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내가 파란 걸로 표시해 놓은 거는 다 날짜입니다. 날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몇 월 며칠 날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 어디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 날짜만 보고 대충 달력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밌는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데는 며칠 걸렸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녹색으로 해놓은 거는 다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 이게 이제 종주라는 데가 그 서안 일대입니다. 주나라의 중심지. 왕이 종주를 떠나가지고 성주에 도달했어요. 그 성주는 제2수도죠. 낙양. 아마 진우소도 성주로 왔겠죠. 성주로 와서 이제 같이 공격을 하러 갔는데 어느 지점까지 가는데 이 날짜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왕이 이거는 지금 6월 초길이라는 거는 돌아온 겁니다. 이거는. 성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월에 출발을 했다가 정월이니까 1월 초에 출발을 했다가 5월 말에 전쟁을 끝내고 성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제 상당히 이제 장기간 있었던 전쟁이고, 그리고 이 당시 전쟁은 다 이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 왕이 종주에서 성주까지 가는데 44일 정도 걸린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리가 종주 그 서안에서 낙양까지는 거리가 한 4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쯤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 왕의 군대의 행군이 하루에 10km 갔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그냥 걸어서, 보통 사람들 매일 걸어서 운동하면 10km 걷잖아요. 근데 그때 하여튼 뭐 왕의 행군 자체가 이제 어떤 이유에선가, 우리 지금보다 영양도 더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사람들 그 먹는 게 좀 다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란 옅은 파란색은 뭐냐면은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전과를 써놓은 겁니다. 120명의 목을 베고 23명의 포로를 잡았다. 전투가 그러니까 3번 있었어요. 큰 전투가. 진우가 자기가 기록해놓은 전투가 3번 있었어요. 여기는 100명 목을 베고 11명 사로잡았다. 항상 그 청동기 근문에 보면은요, 그 전쟁의 전과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죽인 사람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을 같이 써놓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의 전과를 그 계산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또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진후가 몇 명 죽였고 대실의 소신, 이건 뭐냐면은 왕의 군대입니다. 왕의 군대의 그 전과하고 자기의 전과를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건 뭐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의례 드리는 겁니다. 의례. 그 의례를 올리는 건데, 이제 왕이 진우 소하고 같이 성주로 돌아와 가지고 2번 그 의례를 베풀어요. 선물을 2번 줘요. 치하를 2번 하는데, 첫 번째는 말, 그 망아지 4마리를 하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15라고 해놓은 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우리 60갑자의 간지인데, 간지마다 다 날짜가 있어요. 15번. 이건 15번 간지예요. 그리고 15번에서 한번 그 의례를 행하고, 또 경인이 27번, 27번째 날에 또 의례를 거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12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12일 뒤에 또 한 번 의례를 그 베풀어요. 선물을. 그래서 이제 이때는 검은색 기장으로 만든 술 1통, 그리고 활 하나, 화살 10개, 그리고 말 4마리. 그 당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금 활이나 화살 같은 거는 상징적인 거였을 가능성이 크죠. 왕이 내려준. 그리고 술도 뭐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아주 좋은 거는 말인 거죠. 말이 그 당시에 아주 소중한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진우 소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청동기를 만들고 이런 명문을 새겼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자세하고 생생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서주시대 나온 그 청동기 근문 중에 이렇게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문을 대체적으로 핵심 내용만 보면은, 일단 당시 서주시대 달력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갔던 행군 여정을 다 대체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성주, 여기 이거는 여정은 이 지도를 보면은 더 정확해요. 이게 지금 종주고 이게 성주입니다. 낙양. 이게 서안이고 이게 낙양인데, 왕이 여기까지 가는데 44일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진나라 제후 소도 이리 왔겠죠. 여기서 만나서 이제 이 지역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게 환이라는 데고, 산동성 이게 이제 숙이라는 적이고, 훈성이라는 지역도 공격하고, 이렇게 적들을 이제 지명이라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와요. 여기로 다시 5월 말에 돌아왔어요. 1월 초에 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당시 행군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고, 또 왕이 성주에서 뭐 거의 1달 가까이 머물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을 이제 휴식하면서. 그리고 또 종주로 돌아오는 데까지 또 40 며칠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주시대 왕이, 여기가 거리가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거리로서 800km 떨어진 지역을 공격하고 돌아오는데,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한 7개월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반 이상을 전쟁 이거 하나 쓴 거예요. 그리고 전쟁 방식도 여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왕이 어떻게 명령을 구체적으로 다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진우소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누구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과. 아까 지금 이제 몇 명 죽이고 몇 명 죽이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명문에 나온 전과 전체를 계산해 보면은 목을 벤 살해한 게 480명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은 게 124명. 그래서 전과가 사람으로만 치면은 총 604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개월 전쟁을 했는데 7개월을 써서 604명 죽이고 온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시간 개념, 거리 개념, 이런 게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이 나름대로는 중요한 전쟁이었겠죠. 그 동쪽의 그 적들이, 이족들이 주나라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조공도 안 바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가서 공격해서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전 한 대로 이제 우리한테 복종해라 하고 그렇게 한 전쟁일 수 있죠. 근데 왜 전쟁을 했는지 그런 내용은 사실 명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전쟁한 내용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의뢰를 했다라는 거. 자, 이 명문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 이 명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 그 왕이 누구인지 여왕인지 선왕인지 나는 이제 이 왕을 여왕일 걸로 보는데 그거 역시도 중국학계에서는 요즘 이제 선왕으로 보는 설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내가 보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는 듯한. 어찌됐든 이제 이런 청동기 명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주시대 연구가 얼마나 그 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재밌게 진행되는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출토 자료가 중국 고대사 연구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그걸 또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 몰랐던 그 새로운 연구 방식이나 그 연구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캐치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